한국 선수는 뺨 쳐맞으면서 운동해. 완전 인권 침해 국가라고. 트럼프는 한국 금메달을 의도적으로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미국 올림픽 총괄의 충격 발언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미친 나라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금메달 뺏으려 관세 때린 트럼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총괄 책임자 사라 허시랜드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도쿄도 겪었고 베이징도 겪었고 파리도 겪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제게 주는 감정은 늘 비슷했어요. 자부심, 긴장감, 그리고 우리가 이길 거라는 확신. 그런데 며칠 전 밀라노 코르티나의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는 클로이 김이 있었어요. 평창에서 금, 베이징에서 금. 올림픽 3연패를 앞둔 미국의 자존심이었죠. 경기 전날 미국 방송국 역시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해설자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프파이프는 클로이의 정원입니다. 중국이든 캐나다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미국 스포츠계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3연패가 되면 미국 동계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 될 터였고 2028년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 서사를 써놓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도 전에요. 그런데 충격은 불과 1시간 뒤에 터졌어요. 최가온. 한국에서 온 17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이름을 경기 당일 아침에야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물론 X게임 최연소 우승 기록은 보고서에 있었고 시즌 월드컵 3연승 데이터도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올림픽은 다른 무대잖아요. 경험이 지배하는 곳이고 압도적인 멘탈이 필요한 곳이니까요. 17살이 그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기. 최가온이 출발선에 섰을 때 저는 귀빈석에서 태블릿으로 실시간 점수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캡 1080, 세 바퀴 회전을 시도하더군요. 그리고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선수 안전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끝났구나. 저 아이의 올림픽은 저기서 끝났어. 아니 선수 생명 자체가 끝나겠구나. 2차 시기. 최가온이 다시 올라왔는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우리 위원회 분석관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상 기권 수순이라는 뜻이었죠. 2차 시기도 착지에서 흔들리며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점수판 하위권.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88점을 찍어놓은 상태였고 미국 중계진은 이미 3연패 그래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2018년부터 올림픽 현장을 총괄해온 사람이 수천. 경기의 데이터를 분석해온 조직의 수장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3차 시기. 최가온이 출발선에 다시 나타났을 때 경기장이 조용해졌어요. 기권할 줄 알았던 선수가 헬멧을 다시 쓰고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슬로프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보였어요. 겁에 질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최가온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080 트릭을 포기하고 900회전 중심의 안정적인 구성으로 갔어요. 스위치 100, 900, 캡 720, 프런트 사이드 900, 백사이드 900, 프런트 사이드 720. 모든 동작이 정확했고 높이가 살아있었고 그랩 하나하나가 완벽했습니다. 파이프 위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파이프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90점이요. 결선 진출자 12명 중 유일한 90점대. 저는 그 숫자가 전광판에 뜨는 걸 보면서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차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아이가 2차에서 다리를 절던 아이가 3차에서 이 대회 최고점을 찍었다고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최가온이 점수를 확인하고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이 글로벌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세대 전환, 새로운 챔피언의 탄생. 클로이 김의 시대가 끝나고 17살.
한국 소녀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 전 세계 수억 명이 보는 화면에 찍힌 겁니다. 클로이 김은 88점으로 은메달이었습니다. 미국 중계진이 준비했던 3연패 그래픽은 한 번도 송출되지 못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저는 위원회 긴급 화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단순히 금메달 하나를 놓친 것이 아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워싱턴 쪽에서 터졌어요. 의회 스포츠소위원회 소속 보좌관이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한국이 빙상에 이어 설상까지 가져갔는데 이건 단순히 스포츠 문제입니까? 아니면 더 큰 구조의 일부입니까? 한국은 축구협회부터 무슨 선수 폭행의 구설수까지 문제투성이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한테 세계 최강 미국이 지다니요? 저는 그 질문에 즉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으로 빙상을 지배했고 이제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금메달까지 가져갔습니다.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에서도 김상겸이라는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한 종목의 돌발이 아니라 전체 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패턴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의 알프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클로이 김 한 명의 천재성에 기대고 있었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척추를 골절당하고도 1년 만에 돌아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17살짜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요. 이건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우리 위원회 스포츠 과학 분석팀장인 마이클 톰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밀라노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시차 따위는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가온의 3차 시기 구성을 전부 분해해줘. 왜 1080을 버렸는지, 왜 900조합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경기 중에 이루어진 건지 아닌지. 톰슨이 8시간 뒤에 보내온 보고서를 열었을 때 저는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커피가 식는 줄도 몰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최가온의 3차 런은 즉흥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프파이프라는 종목은 원래 감각의 영역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파이프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지, 자기 몸 상태가 어떤지를 순간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하프파이프 선수들은 항상 본능을 이야기했습니다. 클로이 김도 그랬어요. 파이프에 들어가면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고요. 우리는 그게 최고 수준의 스포츠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톰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스노보드팀은 모션 캡처 센서를 활용한 훈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수의 관절 각도, 회전 속도, 공중 채공 시간, 착지 충격량을 실시간으로 수치화하는 장비였어요. 우리도 비슷한 기술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쓰는 방식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톰슨이 전화로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허시랜드 총괄님, 한국팀은 최가온의 1차 추락 직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정도, 잔여 체력, 파이프 컨디션, 당일 기온과 설질 변화를 변수로 넣고 금메달 확률이 가장 높은 트릭 조합을 역산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가온이 3차 시기에서 1080을 포기하고 900 중심으로 간 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서버가 판단한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경기를 설계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프파이프를 알고리즘으로 이긴다고요. 저는 톰슨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연산 장비가 뭔지 확인됐어. 한국산 반도체 기반 고속 연산 모듈로 추정됩니다. 경기장 근처 팀 텐트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었고 당일 폭설 변수까지 포함한 시뮬레이션을 수분 내에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이요? 우리 분석팀이 같은 작업을 하려면 경기가 끝나고 호텔에 돌아와서 서너 시간은 걸립니다. 한국은 그걸 선수가 출발선에 서기 전에 끝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경기 중에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는 속도. 그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저력이 스포츠 현장까지 침투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팀의 훈련 영상 분석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최가온이 훈련장에서 같은 트릭을 반복할 때마다 코치진 태블릿의 착지 각도와 회전 편차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냥 좋았어, 아쉬웠어가 아니라 착지 각도 2.3도 초과, 좌측. 무릎 부하 7% 증가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올림픽 금메달이 선수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연산 능력과 데이터 처리 속도로 결정되는 세상을요. 저는 상상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현실이었어요. 경기 이틀 뒤 유럽의 한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최가온의 3차 런을 정밀 분석하는 특집이 방송됐습니다. 해설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즉흥 연기가 아닙니다. 사전에 설계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선수는 감각으로 탄 게 아니라 계산으로 탔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옆에 앉아있던 우리 위원회 전략기획 부국장 제니퍼 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 클로이 김은 천재였고 우리는 천재 한 명에게 의존했어. 한국은 천재를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야. 제니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이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은퇴하지만 시스템은 남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클로이 김이 은퇴하면 우리에겐 다음 클로이 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가온 이후에도 시스템이 돌아가요.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고 반도체가 연산을 하고 알고리즘이 전략을 짜고 다음 선수가 그 위에 올라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구조는 유지되는 것. 그건 스포츠의 문법이 아니라 산업의 문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콜로라도 본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 동계 스포츠 과학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스포츠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와 센서와 알고리즘이 하프파이프에 들어온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사 결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문제가 스포츠를 훨씬 넘어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도체가 스노보드에만 들어간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구축한 건 스포츠 과학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 생태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규모를 확인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가 맞는 건가? 클로이 김의 은메달 소식이 미국에 전해진 뒤 저는 하루에 37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회 보좌관, 방송국 프로듀서, 스포츠 에이전시 임원,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워싱턴의 몇몇 인사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클로이 김이 진 건 컨디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클로이 김은 1차 시기에서 88점을 받았습니다. 평창 금메달 점수가 98점대, 베이징 금메달이 94점대였으니까 분명히 하락세이긴 했죠. 하지만 88점이면 어떤 대회에서든 메달권이에요. 문제는 클로이 김이 못한 게 아니라 최가온이 그 위를 넘어버린 거였습니다. 1차에서 머리부터 떨어지고도요. 미국 스포츠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유력 매체가 상징의 균열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기사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클로이 김은 단순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미국 동계 올림픽의 얼굴이었고 그 얼굴이 깨지면서 미국이 동계 스포츠에서 유지해온 서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3연패는 단순히 금메달 3개가 아니라 미국은 원할 때 언제든 정상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의 연장선이었거든요. 그 믿음이 17살짜리 한국 소녀에게 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멈추게 만든 건 미국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나온 분석이었어요. 도쿄의 한 스포츠 평론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아이콘이 없다는 겁니다. 클로이 김은 이름만으로 브랜드입니다. 미카엘라 시프린, 린지본, 전부 이름이 곧 산업이에요. 한국에는 그런 스타가 없습니다. 최가온은 아직 17이고 영어 인터뷰도 서툴러요.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아이콘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올림픽은 스포츠인 동시에 콘텐츠 산업이고 콘텐츠 산업에서 아이콘의 부재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한국이 금메달을 따도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얼굴이 없으면 결국 기억에서 지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습니다. 제니퍼 리 부국장이 한국 동계 스포츠 인프라 조사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밀라노 시내의 우리 임시 사무실이었는데 그날 바깥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괄님, 아이콘 유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스타가 아니라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국 단위의 유소년 선수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능 있는 아이를 찾는 수준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골격 구조와 근섬유 비율을 분석해서 어떤 종목에 최적화된 신체인지를 판별하는 거였습니다. 최가온이 7살에 스노보드를 시작한 건 아버지의 권유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의 성장 경로는 철저하게 과학적 훈련 시스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니퍼가 두 번째 폴더를 꺼냈어요. 기업 후원 연계 구조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동계 스포츠 유소년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고 그 투자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기술 협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훈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대가로 장비를 제공하고 반도체 기업이 연산 모듈의 실전 테스트 환경으로 스포츠 현장을 활용하는 시기였어요. 기업은 기술을 검증하고 선수는 최첨단 장비로 훈련하고 국가는 메달을 가져가는 삼각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스타 한 명이 은퇴하면 끝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클로이 김이 은퇴하면 미국 하프파이프는 다음 천재가 나올 때까지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몇 번이나 겪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구조에서는 최가온이 은퇴해도 그 뒤에 이미 같은 시스템을 통과한 14살, 12살, 10살짜리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듯이요. 아니, 부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군요. 정밀하게 설계된 경로를 따라 최적의 시점에 최적의 역량을 가진 선수가 올라오는 시스템. 양산형 엘리트 육성 모델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이클 톰슨 분석팀장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후보군의 연령별 분포도였어요. 10살부터 25살까지 각 연령대에 최소 서너 명의 유망주가 배치되어 있었고 각각의 훈련 단계와 목표 대회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30년 로스앤젤레스 이후에 2034년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로드맵이 이미 짜여 있더군요. 저는 톰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로드맵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톰슨이 답했어요. 현재 하프파이프 종목에는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멈추고 밀라노의 야경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평론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한국에는 글로벌 아이콘이 없다. 맞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콘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영웅의 역할을 하면 아이콘 같은 건 그냥 부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대교체. 미국에서는 그 단어가 늘 비극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스타가 지고 암흑기가 오고 언젠가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한국에서 세대교체는 비극이 아니었어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한 명이 내려오면 다음 한 명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구조. 감정이 아니라 설계도의 문제. 제니퍼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총괄님, 우리가 스타를 키우는 동안 한국은 시스템을 키웠습니다. 스타는 은퇴하지만 시스템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듣고 나니 이건 분석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하게 된 건 한국이 스포츠 바깥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을 확인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택시를 타고 선수촌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올림픽 공식 배너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한국 기업 로고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후원을 많이 하는구나 정도로 넘겼어요. 올림픽에 기업 로고가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코카콜라도 있고 비자도 있고 도요타도 있는데 한국 기업 몇 개 더 있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수였습니다. 최가온의 금메달 이후 사흘째 되는 날, 제니퍼리 부국장이 아침 브리핑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조직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였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 3곳이 이번 올림픽 후원 규모를 직전 대회 대비 대폭 확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자, 자동차, 방산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었는데 단순히 광고판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의 후원이 아니었어요. 제니퍼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총괄님, 이 기업들의 후원 내역을 보시면 현금 지원보다 현물 지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현물이 뭔지가 문제입니다. 제니퍼가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리비뇨 스노파크 한쪽에 설치된 한국팀 기술 지원 텐트의 내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잠시 멍했어요. 거기에는 선수 매니지먼트 부스가 아니라 소규모 연구소 같은 장비들이 들어차 있었거든요. 모니터 6대,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서버, 기상 관측 모듈,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분석 장비들. 올림픽 경기장 옆에 연구실을 차려놓은 겁니다. 이게 후원입니까? 아니면 실험입니까? 제니퍼가 정확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둘 다입니다. 마이클 톰슨 분석팀장의 추가 보고가 그 구조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전자기업은 모션 캡처 센서와 실시간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스노보드 팀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극한 환경에서의 센서 내구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폭설, 강풍. 일반 연구소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밖에 할 수 없는 환경 테스트를 올림픽 경기장에서 실전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 기업은 선수 이동 차량을 지원하면서 자율주행 센서의 혹한기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고요. 방산 기업은 드론 기반 경기장 기상 관측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소형 무인기의 알프스 고도 운용 데이터를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기업들은 올림픽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후원의 탈을 쓴 글로벌 기술 실증 프로젝트.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극한 환경 데이터를 얻고 선수단은 최첨단 장비를 공짜로 쓰고 정부는 올림픽 메달로 국가 브랜드를 올리고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구조예요. 3자가 전부 이기는 게임. 미국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올림픽에 돈을 쓰지 올림픽에서 기술을 가져가진 않거든요. 후원은 후원이고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 둘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 벽을 아예 허물어버린 거였어요. 그 즈음 유럽 쪽에서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한 산업 포럼에서 EU 통상 분야 관계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의 올림픽 성과를 순수한 스포츠 성취로만 해석하는 것은 순진한 분석입니다. 한국은 정책으로 이깁니다. 산업 정책, 기술 정책, 스포츠 정책이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움직이고 있으며 올림픽은 그 체계의 쇼룸에 불과합니다. 쇼룸. 그 단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 목적이 아니라 전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금메달은 성과가 아니라 광고이고 경기장은 경쟁의 현장이 아니라 기술력을 증명하는 무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오후에 우리 위원회 정부 연락 담당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워싱턴이 이 구조를 알고 있어. 일부 의원실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식적이든 아니든 이건 스포츠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해온 일은 미국 올림픽 선수단을 관리하고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상대 국가가 스포츠와 산업과 정책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스포츠 관료예요. 산업전쟁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산업전쟁이 제 영역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제니퍼가 저녁 무렵에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동계 스포츠 투자 구조도였어요. 스포츠 부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업부, 과학기술부, 국방부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각 부처가 관할하는 기업들이 스포츠 현장에 기술 인력과 장비를 파견하는 구조였어요. 마치 하나의 작전처럼. 군사 용어를 쓰자면 합동작전 체계였습니다. 각 군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합참이 통합 지휘하는 방식. 한국은 올림픽을 합동작전으로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상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유럽 관계자의 발언이 왜 중요한지 저는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견제의 언어가 나왔다는 건 이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를 견제하려면 먼저 그 대상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한국이 스포츠에서 이긴 건 축하할 일이에요. 하지만 유럽의 산업 관계자가 그 승리의 경계에 눈빛을 보낸다면 그건 이미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밤에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앉아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알프스의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는데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명료한 생각을 불러일으켰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한 건 한국의 선수가 아니었구나. 한국이라는 시스템 전체와 경쟁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시스템이 스포츠에서 증명한 것을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곧 확인하게 됩니다. 최가온의 금메달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호텔방에서 아침 뉴스 브리핑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미국 보수 성향 매체 하나가 올림픽과는 전혀 다른 각도의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경제 무기를 키우고 있다. 기사의 논지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면서 그 안보 비용 절감분을 산업 투자에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에, 배터리에, 자동차에, 그리고 이제는 올림픽 스포츠 과학에까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돈은 전부 경쟁력 강화에 쓴다는 프레임이었죠. 안보 무임승차라는 단어가 기사 본문에 4번 등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스포츠 관료이지 안보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한미군 비용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사가 올림픽 금메달을 도입부에 배치했다는 사실은 스포츠가 이제 완전히 다른 전장에 탄약이 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오후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워싱턴발 보도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한국산 배터리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요. 직접 인용은 아니었고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었지만 워싱턴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범 풍선이에요. 먼저 띄워보고 반응을 살피는 거죠. 제니퍼 리 부국장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있더군요. 총괄님, 이 관세 이야기가 우리 위원회랑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이야? 한국 기업들이 올림픽 후원을 확대한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입니다.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를 늘리면서 동시에 올림픽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기술 과시를 강화한 거예요. 이걸 워싱턴이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제니퍼의 말을 듣는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밀라노에서 센서를 테스트하고 드론을 띄우고 연산 모듈을 실전 투입한 건 단순한 스포츠 후원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우리 기술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가장 불편하게 받아들일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같은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미국이죠. 마이클 톰슨 분석팀장에게 요청해서 한국 부품의 글로벌 의존도 수치를 받아봤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왜 워싱턴이 예민해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디스플레이 패널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더 심각했어요. 전 세계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의 대부분을 한국 2개 기업이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배터리 셀 상당수가 한국 기업이 만든 것이거나 한국 기술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왜 무서운 건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닙니다. 보급선이에요.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사흘을 못 버팁니다. 한국이 가진 건 미사일이 아니라 보급선이었어요. 미국의 스마트폰이, 서버가, 전기차가 한국 부품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 그건 무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력한 것, 대체 불가 포지션이었습니다. 톰슨이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허시랜드 총괄님, 관세는 사실상 자해 행위입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데이터 센터 비용이 올라가고 배터리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자동차 기업 원가가 올라갑니다. 제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감정적 반응. 맞아요.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가 정확히 그거였거든요. 한국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미국 언론이 세대 전환을 보도하고 유럽이 한국은 정책으로 이긴다고 분석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이 느끼는 건 분석적 위기감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콜로라도 본부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올림픽 중반 점검이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우리 위원회 법률자문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총괄님, 만약 한국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되면 올림픽 무대에서의 양국 관계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향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올림픽 현장에서 한국 선수단 관계자들과 마주칠 때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인사를 나눌 때도, 공식 리셉션에서 악수를 할 때도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포츠의 공기가 아니라 외교의 공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모니터에 제 얼굴이 비치더군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이 한 일은 사실 단순했어요.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좋은 배터리를 만들고 그 기술을 스포츠에도 접목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뿐입니다. 어디에도 불법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일들이 모이니까 미국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는 결과가 된 거예요. 금메달이 관세 논의를 촉발한 게 아닙니다. 금메달이 이미 존재하던 불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한국이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불안. 미국이 특정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구조에 빠져 있다는 불안. 그 불안이 17살짜리 소녀의 90.25라는 점수에 의해 폭발한 겁니다. 도대체 금메달 하나가 어떻게 관세 논의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결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최가온이 3차 시기에서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었던 건 한국 반도체의 연산 능력 덕분이었고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미국 데이터 센터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바로 그 기업이었으니까요. 같은 칩이 하프파이프의 금메달도 만들고 미국 경제의 의존성도 만드는 거예요. 같은 계산체계에서 태어난 쌍둥이 같은 결과물.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불빛이 보였고 멀리 알프스의 능선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2018년에 이 자리에 앉으면서 올림픽이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스포츠는 스포츠고 정치는 정치라고요. 하지만 밀라노에서 제가 목격한 건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경계 위에서 한국은 아주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잡고 있었어요. 견제를 받는다는 건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이미 그 지점을 지나 있었고 저를 포함한 미국의 누구도 그 사실을 제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게 도착한 보고서는 스포츠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전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솔직히 금메달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올림픽이 중반을 넘기던 어느 날, 저는 밀라노 코르티나 조직위원회 본부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각국 올림픽위원회 수장들이 모이는 비공식 만찬이었어요. 이탈리아 와인이 나오고 알프스산 치즈가 나오고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이 시작되기 전 조직위원회 기술운영 담당 부위원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짤막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대회 기술 인프라 현황 소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가볍게 들을 생각이었어요. 올림픽 운영 시스템이야 매번 비슷하니까요. 통신망, 보안, 중계 시스템, 채점 서버.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가 넘어가면서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대회 운영 통신망의 핵심 구간에 한국산 5세대 장비가 채택되어 있었습니다. 5세대라는 게 그냥 빠른 인터넷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림픽 규모의 대회에서 5세대 통신망은 실시간 영상 중계, 선수 추적 시스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 채점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처리하는 신경계예요. 사람으로 치면 척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면 척수가 신호를 보내야 하잖아요. 밀라노 올림픽의 척수가 한국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보안 시스템 일부도 한국 기업이 납품한 것이었습니다. 경기장 출입 통제, 안면 인식, 실시간 위협 감지. 수만 명의 선수와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을 지키는 보안망의 한 축이 한국 기술이었던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저는 옆에 앉아있던 캐나다 올림픽 위원회 관계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대충은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이클 톰슨 분석팀장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고 뭐고 상관없었어요. 톰슨, 채점 서버 확인해봐. 밀라노 올림픽 공식 채점 시스템에 한국산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4시간 뒤에 온 답변이 저를 의자에 못 박았습니다. 실시간 채점 서버에 사용된 고성능 연산 장비의 핵심 부품이 한국산 반도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전 세계 중계망에 동시 송출하는 서버의 프로세싱 모듈에 한국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최가온의 90.25가 전광판에 뜨고 그 점수가 전 세계 수억 대의 화면에 동시에 표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초 미만이었습니다. 그 1초를 가능하게 한 칩이 한국산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선수가 한국 기술로 분석된 전략을 가지고 한국 기업이 만든 센서를 입고 경기를 뛰었고 그 경기의 점수를 한국 반도체가 들어간 서버가 계산해서 전 세계에 송출한 겁니다. 경기의 주체도 한국이고 경기를 운영하는 인프라도 한국인 거예요. 무대 위의 주인공도 무대 뒤의 기술자도 같은 나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니퍼 리 부국장이 다음 날 아침에 추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게 아니라 글로벌 컨설팅 기관에서 발행한 공급망 분석 보고서였어요. 제니퍼가 해당 부분에 형광펜을 쳐놓았더군요. 총괄님,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술을 대체하려면 얼마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를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하는데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하고 전환 비용은 수백억 달러 규모라는 추산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더 심각했어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워낙 압도적이라 사실상 단기간 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보수 매체에서 안보 무임승차 프레임이 확산되고 정치권이 한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기술을 끊으면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구조라니요. 비판은 하는데 끊을 수는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톰슨에게 전화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가 한국산 반도체 없이 다음 올림픽 분석 시스템을 돌릴 수 있어. 톰슨이 한참 침묵하다가 답했어요. 현재 성능 수준을 유지하면서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체 분석 시스템조차 한국산 칩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상대를 분석하는 도구가 상대 나라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니. 이건 마치 전쟁에서 적국이 만든 망원경으로 적진을 관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날 오후, 저는 밀라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제니퍼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제니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괄님,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최가온의 금메달이 아닙니다. 뭔데? 우리가 한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거요. 워싱턴은 관세를 말하면서 한국 반도체를 사고 있고 우리 위원회는 한국 시스템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한국 칩으로 분석 서버를 돌리고 있잖아요. 이 모순을 아무도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제니퍼의 말이 카페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모순. 맞는 말이었어요. 비판하면서 의존하고 견제하면서 필요로 하는 관계. 그건 상대가 약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상대가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만든 도구 없이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요. 저는 밀라노에서 매일 그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밀라노에 찬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 두오모 성당의 첨탑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2000년이 넘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무대 뒤에 있어요. 조명을 누가 켜는지, 마이크를 누가 연결하는지, 음향 시스템을 누가 돌리는지. 무대 뒤를 장악한 사람이 공연 자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를 바꿀 수는 있어도 극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바꾸는 건 훨씬 어렵거든요. 한국은 무대 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있었지만 진짜 무서운 건 무대 뒤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통신망도, 보안 시스템도, 채점 서버도.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공연의 인프라 곳곳에 한국 기술이 박혀 있었습니다. 뽑아내려면 공연 자체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올림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도 유럽의 전기차 생산 라인도 전 세계의 스마트폰 공급망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뽑아내면 시스템이 멈춘다. 비판은 자유입니다. 관세도 매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 결국 자기 손이 더 아픈 법이죠.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무대가 바로 이 밀라노 올림픽이었다는 것. 금메달은 시작이었을 뿐이고 진짜 승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최가온의 금메달이 전 세계에 보도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밀라노 호텔방에서 각국 소셜미디어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어요. 처음에는 웨이보의 댓글 몇 개에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확산되더군요. 최가온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중국의 한 유명 스포츠 해설자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1차와 2차에서 추락한 선수가 3차에서 최고점을 받은 건 실력이 아니라 심판의 동정표라는 거예요. 그 해설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차 시기에서 최가온의 트릭 난도가 다른 상위 선수들보다 낮았음에도 90점대를 받은 것은 채점 기준의 일관성에 의문이 있다고요. 솔직히 저도 경기 직후에 비슷한 의문을 품었던 건 사실입니다. 1080을 포기하고 900 중심으로 간 구성이 어떻게 클로이 김의 88점보다 높은 90.25를 받을 수 있었는지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미국 위원회 내부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공식 석상에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직 데이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제 직업 윤리에 맞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쪽은 달랐습니다. 감정이 먼저였어요. 웨이보와 더우인에서 판정 편향이라는 해시태그가 수십만 건의 게시물을 만들어냈고 심지어 일부 계정은 한국이 국제빙상연맹에 로비를 했다는 음모론까지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불쾌하니까 만들어낸 서사였어요. 일본 일부 매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올림픽 판정 12 역사를 정리한 특집 기사를 내면서 마치 한국이 항상 판정의 수혜자였던 것처럼 프레임을 짰더군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묘한 유혹을 느꼈습니다. 미국도 거기에 합류할 수 있었거든요. 클로이 김이 부당하게 졌다는 서사를 만들면 미국 내 여론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스포츠에서 판정 시비만큼 대중의 감정을 쉽게 동원하는 도구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이클 톰슨 분석팀장이 그 유혹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톰슨이 긴급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왔어요. 첨부 파일은 52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연맹이 국제스키 연맹을 통해 공식 공개한 경기 데이터 자료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열어보고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최가온의 3차 시기 트릭 5개에 대한 회전수, 정밀 측정치, 각 트릭별 공중 채공 시간, 착지 순간의 무릎 각도, 그랩 유지 시간, 파이프 리비 높이까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록된 데이터가 모든 트릭에 대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결선 진출 12명 전원의 동일한 데이터가 비교 테이블로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톰슨이 전화로 요약해줬습니다. 허시랜드 총괄님, 최가온의 구성은 난도가 낮은 게 아니라 난도 대비 성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겁니다. 900회전 5개의 평균 착지 오차가 0.8도입니다. 결선 전체 평균이 3.2도인데요. 클로이 김의 착지 오차가 2.4도였습니다. 난도를 한 단계 낮추는 대신 실행 정밀도를 4배 끌어올린 거예요. 채점 기준상 실행 점수가 전체 배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정밀도면 90점대가 정당합니다. 오히려 낮게 받은 겁니다. 0.8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0.8도의 착지 오차라는 건 사람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보이는 수준이에요. 기계로 측정하지 않으면 편차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수준. 그걸 올림픽 결선에서 1차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직후에 부상을 안고 5개 트릭 연속으로 유지했다고요. 이게 운입니까? 이게 동정표입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발 음모론은 이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급속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무력해지거든요. 웨이보의 판정 편향 게시물 아래에 한국 측 데이터를 인용한 반박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기 시작했고, 일본의 한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는 자기 블로그에 한국의 데이터 공개는 모범 사례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제니퍼 리 부국장이 그 상황을 정리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총괄님, 한국이 판정 시비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셨잖아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공개하고 검증하라고 내미는 겁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막는 게 아니라 감정을 수치로 덮어버리는 전략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스포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며칠 전에 제니퍼가 보여줬던 한국의 산업 구조를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국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것도 감정이나 정치적 결정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오차가 가장 적은 제품을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워싱턴이 아무리 관세를 들먹여도 대체제가 없는 이유가 결국 같은 원리였어요. 한국 제품의 불량률이 낮고 수율이 높고 오차가 적기 때문에 시장이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프파이프에서 착지 오차 0.8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 오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측정하고 분석하고 오차를 줄이고 다시 측정하는 무한 루프. 감정이 아니라 정밀함이 지배하는 세계. 한국은 스포츠에서도 산업에서도 같은 방법론으로 승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톰슨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자기 의견을 한 줄 적어 놓았더군요. 한국은 계산하는 국가입니다. 5글자. 하지만 그 5글자가 지난 열흘간 제가 밀라노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금메달도 계산이었고, 기업 후원도 계산이었고, 공급망 장악도 계산이었고, 판정 시비 대응도 계산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 국가.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밀라노의 나빌리오 운하를 따라 걸었습니다. 운하 위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물결에 따라 일렁이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현지인들이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올림픽 깃발이 다리 위에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감정으로 대응하다가 데이터에 밀렸고 미국은 자존심으로 대응하다가 의존 구조에 갇혔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프레임으로 대응하다가 현재의 숫자에 무력해졌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도전에 같은 방식으로 답하고 있었습니다. 측정하고 계산하고 증명하는 것. 말이 아니라 수치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감정과 데이터가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단기적으로는 감정이 이깁니다. 음모론이 더 빨리 퍼지고 분노가 더 많은 클릭을 만들어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데이터가 이깁니다. 감정은 휘발되지만 숫자는 남으니까요. 0.8도라는 숫자는 음모론이 잠잠해진 뒤에도 기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니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감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제니퍼의 답이 금방 왔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워싱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포츠와 산업을 같은 계산체계로 운영하는 국가라는 것, 감정이 아니라 오차 최소화라는 원리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이 재정의가 제 머릿속에서 완성된 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의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가장 불편한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밀라노에서 보낸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매일 밤 호텔방에서 그날 수집된 보고서들을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스노보드 경기 분석, 한국 기업 후원 구조, 공급망 의존도 수치, 중국발 음모론 추이, 워싱턴의 관세 논의 동향까지 수십 건의 문서가 쌓여 있었어요. 각각 다른 분야의 이야기였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 종이들 위에서 하나의 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했는데 볼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었어요. 모션 캡처 센서로 선수의 착지 오차를 0.8도까지 줄이는 훈련 시스템. 전국 단위에서 유소년 선수를 발굴하고 과학적 경로를 따라 올림픽 무대까지 올려보내는 양산 구조. 반도체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로 글로벌 공급망의 대체 불가 포지션을 차지한 산업 장악력. 올림픽 체점 서버와 통신 인프라 뒤에 깔린 기술 의존 구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오차를 줄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마이클 톰슨 분석팀장과 제니퍼 리 부국장을 호텔 로비로 불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두 사람 다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더군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셋이 앉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지난 열흘간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나열했어요. 모션 캡처, 실시간 시뮬레이션, 반도체 연산, 유소년 데이터, 공급망 점유율, 체점 서버, 오차 최소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초고속 계산.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야. 톰슨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하프파이프에서 이긴 방법과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방법이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변수를 최대한 빨리 측정하고 그 변수를 연산에 넣어 최적의 해를 도출하고 오차 범위를 극한까지 좁히는 것. 스노보드에서는 그게 착지 각도와 트릭 조합이 되고 반도체에서는 나노미터 공정 수율이 되고 배터리에서는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이 되는 겁니다. 도구만 다르지 방법론은 완전히 같아요. 제니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정부, 기업, 스포츠를 관통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운영체계가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로비의 샹들리에 불빛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직후 외신 하나가 거의 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럽의 한 경제 전문 매체가 밀라노 올림픽 특집 기사를 냈는데 제목이 이랬어요. 한국은 이벤트형 국가가 아니다. 정밀 계산형 운영 국가다. 기사는 한국을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기적의 나라 서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마치 한국의 성장이 운이나 우연의 산물인 것처럼 들린다고요. 기적이 아니라 계산이었다고. 2050년대를 향한 반도체 로드맵도 올림픽 금메달을 만들어낸 스포츠 과학 시스템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선점한 기업 전략도 전부 사전에 설계되고 정밀하게 실행된 계산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었어요. 톰슨이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왔다는 건 우리만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유럽도 보고 있었고 일본도 느끼고 있었고 중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을 뿐이죠. 중국은 음모론으로, 일본은 과거 프레임으로, 미국은 관세와 안보 압박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같은 감정에서 출발한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자기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두려움. 상대방의 성장이 자기의 하락을 의미할 수 있다는 두려움. 관세 압박도 안보 무임승차론도 판정 편향 음모론도 결국 같은 뿌리에서 자란 서로 다른 꽃이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토양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밀라노의 야경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올림픽 폐막을 앞둔 축제의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펜을 들고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최가온의 90.25는 개인의 재능이 아니라 초고속 계산 국가의 출력값이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지난 열흘간의 모든 혼란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그 17살짜리 소녀가 알프스의 하프파이프에서 보여준 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퍼포먼스가 아니었어요. 한 국가의 계산 능력이 스포츠라는 출력 장치를 통해 표현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센서가 데이터를 모으고 반도체가 연산을 하고 알고리즘이 전략을 짜고 시스템이 선수를 키워내고 그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이 전체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계산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식은 스포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반도체가 미국 서버에 들어가고 같은 배터리가 유럽 전기차에 들어가고 같은 통신 장비가 올림픽 운영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어요. 스포츠, 산업, 외교. 이 세 영역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의 계산 구조로 완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니퍼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제니퍼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따라잡는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달리는 트랙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트랙을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먼저 그 트랙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워싱턴은 그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죠. 2026년 2월 밀라노. 저는 이 도시에서 올림픽을 보러 왔다가 올림픽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목격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금메달 하나가 아니라 한 국가의 작동 원리 전체를요. 마지막 날 밤 호텔을 떠나기 전에 저는 창문을 열고 알프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산 위에 눈이 달빛을 받아 희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산꼭대기 어딘가에 있는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며칠 전 17살짜리 소녀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출발선에 섰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 그 아이는 계산된 전략을 들고 파이프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구나.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계산을 끝내고 다시 출발선에 서는 나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믿고 시스템을 돌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나라.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제가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문장이지만 사실이니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무엇인지를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알을 금메달로, 반도체로, 배터리로 하나하나 세상에 증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산을 돌리고 있을 겁니다.